네, 방금 소개받은 방병선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의뢰받은 제목이 이 산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자기로 돈을 벌려면 도자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고 파는 거 말고 다른 나라에도 팔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거 어느 나라 거 같으세요? 저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네, 요게 중국 거고요. 요게 일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한국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요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요거 몇 세기 거 같으세요? 18세기예요. 그럼 제가 뭘 보고 이걸 18세기라고 했을까? 자, 여기를 보면 이거 뭡니까? 동물이? 용인데요. 요 발톱이 몇 개? 5개입니다. 용의 발톱이 5개인 때는 18세기와 19세기밖에 없습니다. 왜?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요. 17세기까지 우리나라 도자기에 등장하는 용은 다 발톱이 3개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상상 속으로. 그러니까 일단 좁혀지겠죠. 18 아니면 19.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칠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백자라고 하는지요? 오, 어떻게 알아주세요? 그러면 그 청아백자는 뭘 갖고 칠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아, 코발트 맞습니다. 자, 그럼 코발트는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수입해야 돼요? 아,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좀 너무 멀고요. 네, 중국 베이징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걸 그리려면 코발트가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5%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점토하고 뭐 규석하고 이런 거랑 섞습니다. 그렇게 섞기 때문에 매년, 한 100년 단위로 이게 크게 봐가지고 이 청아 색상이 당연히 같다 틀리다. 달라요. 네, 섞는 흙도 다르고 중국에서 사오는 코발트 원광도 틀립니다. 그래서 요런 컬러가 나오는 건 18세기밖에 없어요. 네, 19세기 가면 더 진합니다. 그리고 요 항아리, 얘가 보이긴 저렇게 보여도 실제는 한 50cm쯤 돼요. 50cm쯤 되는데 위아래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에 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비슷하게 구름 그리고 여기 이제 여의주 그리고 요런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18세기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18세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강의 들었다고 이제 누군가 이 도자기 좀 봐줘 뭐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는 척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게 도자기를 감정할 때는 바닥을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왜 보는지 아세요? 아, 구울 때 뭘 받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마다 다 틀립니다. 아, 그래서 이걸 봤더니 똘맹이를 받쳤네, 어떤 거는 모래를 받쳤네, 그거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바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가만히 심각하게 계시다가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감정을 할 때도 가짜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했다가 나중에 제가 뭐 재판 갈 일 생기면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 이건 아니구나 뭐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18세기 우리나라 거고요. 왕실에서 썼습니다. 왜? 청아는 아무나 못 써요. 저거 중국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중국의 청나라 아시죠? 청나라에 그 알고 계신 황제 이름 무슨 제가 있는데 아, 그래도 이 사람 이름 내가 들어본 것 같다. 청나라 황제, 네, 강희제, 네, 권룡.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세 황제 중에 이건 누구 거? 정답은 옹정제입니다. 옹정제는 우리로 치면은 숙종말, 그 다음에 영조 때의 황제예요. 자, 근데 여기 뭘 그려놨습니까? 이거 뭘 상징하는지 다 아시죠? 선생님들 몇 살까지 혹시 살 예정과 계획이 있으세요? 희망 120, 뭐 150. 근데 되게 황제들은 한 1000년쯤은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게 다 장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황제가 이제 매번 저거 보면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원래는 교토, 오사카가 핵심 지역이었는데 지금 잘 아시는 도쿄로 이사를 갑니다. 에도. 그런데 이 도자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도쿄에서 만들었다. 아니다. 일본의 저런 도자기는 도쿄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아리따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리따 하면 이거 우리 붙잡혀간 우리 선조들이 있는데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쪽 선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거 딱 보면은 우리 거 같은 느낌은 하나도 안 드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17세기 이후에 중국의 기술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17세기 후반쯤 되면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그릇을 보고서 차이점이 있어요. 얘하고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중국집이나 일식집 가면 그릇이 알록달록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어떤 괴로운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인정하면 편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안타깝게도 조선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저런 그릇을 못 만들어요. 수입만 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렇게 기본을 아시고 요거 잠깐 제가 작년에 무슨 잡비사에서 폼을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은 거고요. 제가 쓴 책인데 뭐 사셔도 그만 사시면 좋고 출판사에서 안 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그 저희 선친이 도자기를 만들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천에서 한 15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도 보고 옆에서 뭐 여러 가지를 그 경험을 해봤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뭘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친이랑 같이 있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공을 바꿔서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미술사를. 그래서 이제 운 좋게 고려대학에 가서 뭐 학장도 하고 소장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한중일은 어떻게 뭐 도자기가 발전이 됐을까?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9세기에 이런 도자기들이 어떻게 산업화되고 근대화됐을까 하는 걸 세 나라를 비춰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역사, 우리는 조선으로 500년이 가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중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뭐 안 좋은 것도 고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마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그릇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특히 왕실용 그릇은 고려 때는 따로 왕실용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진이나 부안이나 이런 곳에 소위 말해서 오다를 주고 몇 개 만들어. 그럼 가가지고 이제 몇 개를 갖고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조선은 다릅니다.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이름 같습니다. 물론 한자는 틀리지만 경기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왜 경기도 광주에 했을까? 왜 했겠습니까? 운송 거리가 가깝습니다. 한강을 통해서 배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자 원료는 강진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는 뭐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자가 좋은 겁니다. 근데 백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청자는 이렇게 논바닥 지하에서 한 1m 정도를 파야 되거든요. 만약에 백자를 만들어 와라 여기서 숙제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논으로 가시면 평생 못 만드세요. 어디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괴로운 건 한 군데 흙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곳 이상의 흙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백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양구, 진주, 충주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던 지역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흙이 나옵니다. 백자흙이.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경기도 광주에 왕실용 도자기 공장을 차리고 그 공장을 관할하는 왕실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임금님의 수라상을 담당하는 사옹원이었습니다. 장금이가
근무하던데. 되게 음식과 도자기는 맞물려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세조 연간에 그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갑신정변 이후에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민영화가 돼요. 근데 왕실의 재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종령 후반으로 가면. 그리고 몇 명이 만들었을까? 380명이 만듭니다. 380명이 한꺼번에 다 와서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걸 3등분 하거나 뭐 아니면 2등분 해가지고 한 해에 한 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라고 하면 잘 왔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고향에서 신나게 도자기 만들고 잘 살고 있는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경기도 광주로 오라고 하면 별로 주는 거는 하루에 밥 한 끼하고 1년에 배 한 필밖에 없어요. 그럼 잘 오겠습니까? 그나마 그걸 잘 줄 때는 와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땐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는 대우가 좋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우가 안 좋으면 제대로 된 거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이 도자기 왕실용 공장이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요. 18세기 중반까지. 왜 이사를 갔을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때 우리 선조들 생각은 부근의 나무를 다 베가지고 10년 후에 이사를 가고 또 10년 후에 이사를 가서 한 200년 후에 돌아오면 그 자리에 나무가 다시 자랄 거라는 너무나 자연적이고 순수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다 베고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가 뭐 하기 좋겠습니까? 아니, 농사 짓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 이게 웬 땅이냐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다 칼로 그냥 해결을 했을 텐데 우리는 안 쫓아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도 없어요. 또 안 쫓아내고 대신 세금만 받습니다. 그래서 한 250년이 흘렀어요. 그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원리라는 곳에 이제 고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걸 사오는 시스템으로 나무를 사고 뭐 이런 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연구자에게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발굴을 해봤더니 10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바뀌었나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아까 뭐 그 용꼬리 뭐 이런 것도 10년에 막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도 달라지고 백자가 똑같은 색일 것 같으시죠?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 그건 뭐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맡에 두고 한 달 정도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5세기부터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깔만 봐도 대충 몇 색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안 믿기 때문에 되게 시간을 좀 끌어요.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 드리고. 자, 이것 중에 제일 색깔이 안 좋은 거는 당연히 17세기예요. 그럼 왜 17세기는 색이 안 좋겠습니까? 도자기를 만들 때 아까 38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 먹이고 재우고 돈 무지하게 듭니다. 또 원료를 전국에서 가져오고 결론적으로 나라에 돈이 없으면 도자기도 엉망이 돼요. 17세기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 끝나고 조금 살만하니까 또 전쟁 나고 해서 조선이 가장 못 살던 때입니다. 이 칼라도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청아백자를 쓸 수가 없어요. 다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중국 가서 사올 수도 없고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막 전쟁통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초벌고이 한 거에다 그냥 그림을 그려서 썼어요. 그래서 그게 가화입니다. 17세기의 대표적인 용. 자, 머리카락을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가야 진짜입니다. 17세기까지 우리나라 도자기에 등장하는 모든 용의 머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궤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용의 특징, 이빨을 갈아야 됩니다. 뭐 분한 일이 너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안경을 써야 돼요. 저 안경이 없으면 또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도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림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숙종에서 영조, 정조로 가면서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뭐 이런 가마도 만들고 몇 작품 소개해드릴까요? 이거 잘 아시는 소위 다랑아리. 이거 만들 때는
한꺼번에 못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한 높이가 30cm 이상 되면 물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마 안에 집어넣으면 거의 90%다 주저앉습니다. 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흙이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 딱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만들긴 해요. 근데 우리는 붙인 자국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어떻게 뭐 제대로 잘 마무리하면 안 보일 텐데 안 보이면 가짜예요. 희한한 건. 우리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성형을, 여기서 성형은 이제 성형 수술할 때 성형입니다. 그런 성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조선시대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초암은 항아리가 이제 18세기에 제작이 됩니다. 그 용과 봉황이 있고요. 이 용은 18세기 가니까 발톱 5개, 그 다음에 안경도 달라지고 머리카락도 다 달라집니다. 봉황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산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도자기에 우리나라는 산수 그림이 없었어요. 다 왕실에서 좋아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거 왜 그럴까? 이 분원을 운영하는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장인들 대우를 잘 못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장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마 안에다가 도자기를 집어넣었을 때 10칸을 집어넣으면 한 칸은 시장에 가서 팔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7세기 기록 보니까 막 굶어 죽는 장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칸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해주니까 여러 사람들이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왕실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주문? 이전에 안 만들었던 이런 산수 그림 같은 걸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뭐 새로운 그 도상 이미지들이 막 들어와요. 중국에서부터 들어오고 그걸 한국식으로 바꿉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유명한 까치호랑입니다. 저는 민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징, 까치가 호랑이를 엄청나게 놀려댑니다. 그래서 이 민화 호랑이를 보면 막 눈이 빙빙 돌아가요. 약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호랑이가 맞습니까? 정답은 호랑이 플러스 표범이에요. 여기 땡땡이와 줄무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 호표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근데 왜 두 개를 다 해? 원래 중국에서부터 저런 방식이 유행해서 들어온 거긴 한데 중국말에 보면 한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면 강조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명명, 백백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냥 명백하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단어를 계속 추가를 해서 똑같이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호랑이나 표범이나 상징하는 건 비슷해요. 뭐 군자, 뭐 용맹, 뭐 이런 거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합쳐놓으면 더 뜻이 강화가 될 것 같아서 두 개를 짬뽕을 시킵니다. 저게 우리나라 호랑이의 특징이에요. 도자기에 먼저 나옵니다. 그림보다도. 이제 19세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우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거의 이제 고종 말년 1900년 전후에서 남대문 시장 앞에 있는 그릇가게들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선은 경제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장인들이 뭐 비싸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 힘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양을 그려놓은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막판에는 이게 민영화가 됩니다. 왕실 공장이. 요 잉어, 저게 뭘 상징합니까? 재수생 학원에 보면 잉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등용문. 어변 성령에서 잉어가 나중에 용이 된다라는 고사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연적이에요. 요 위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여기 어디 또 나가는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물탱크가 들어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얘 따로 만들고 요거 겉에 만들어서 다 씌워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하고 밖에 있는 애를 연결하는 튜브는 어디 있을까? 이 속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누가 감정을 봐달라고 하면 엑스레이와 CT를 반드시 찍습니다. 안 그러면 저게 안 보여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걸 집어넣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안 보이던 불수감 같은 거, 저거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이게 1848년 이제 왕실 행사 있을 때 그 기록을 다 해둔 건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여기 등장하는 요 그릇. 그럼 이게 도대체 조선 백자가 아닌데? 예, 다 중국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뭐. 근데 이미 19세기부터는 왕실에서 먼저 씁니다. 중국 걸. 그리고 조금 있다간 일본 것도 써요. 그러면 조선 백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전까지는 조선 백자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19세기 중반 가면 왕실에서조차 조선 백자는 2등급으로 내려앉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기 게 최고여야 되는데 자기 게 밑으로 가고 다른 나라 게 1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세월이 쭉 흐르면 우리 게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역사에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병풍 중에 착가문방도라는 착가도 병풍이 있어요. 이 병풍의 유래는 정조 임금이 뒤에다가 워낙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저런 이제 착가를 쫙 펼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도자기, 얘가 어느 나라 거냐? 다 중국 거예요. 아니 말로는 조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실상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 우리가 근대와 19세기 말로 갈수록 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뒤졌을까 하는 거를 바탕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1883년 그 외국 사신들 접대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하나씩 나와 있는 요 물주자는 다 조선 백자예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요 화병, 요건 중국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은 뭐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사실은 도자기만으로 보면 저런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거를 수출할 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로는. 그럼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요? 뭐 중국은 황실용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공장이 경도전, 징더전이라고 수도는 북경이었잖아요. 근데 도자기 공장은 북경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경덕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틀리죠.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 구조나 뭐 만드는 방식이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중국의 가마입니다. 도자기 때는. 우리는 주로 등료, 경사진 거에 익숙한데 이런 만두 모양의 만토요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덕진에 가면 이런 가마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이게 사람입니다. 굴뚝 높이가 한 7m쯤 되고요. 이 안에 높이가 한 3m쯤 돼요. 저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가마에서 이런 것들을 올 칼라를 제작을 합니다. 저건 어떻게 만드느냐? 백자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자를 다 만든 후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더 구워야 돼요. 그 작업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총천연색 그릇이 이미 명나라 15세기 중반부터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한 900도 정도밖에 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가마에서 떼거든요. 저거는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AI 그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나라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계속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중국 도자기는 차이나는 아시죠? 근데 차이나가 중국을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만든 도자기를 다 차이나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우리 도자기하고. 근데 그걸 언제부터 수출했냐? 사실은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수출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런 백자는 소위 16세기부터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처음에는 이슬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으로 수출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다음에 그게 이탈리아를 거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17세기 말까지 유럽에서는 백자를 제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건 그 굽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잘 깨지는 그릇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 도자기를, 중국 백자를 보니까 뭐 이거는 새로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자기네들이 모르는 아주 희한한 이런 문양들을 그려진 걸 보면 원가에 수백 배를 주고 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뭐 꽝통성의 항구를 통해 가지고 석 달에서 6개월이면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옥션에서 이 그릇들을 파는데 적게는 한 30배, 많게는 수백 배에 팝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파는데? 그렇게 수백 년을 팔아요. 물론 중국에서 제일 잘 맞는 걸 파는 게 아닙니다. A, B, C, D가 있으면 C급만 팔아요. 왜? A급은 황실, B급은 대외 선물이나 신화용이에요. C급이 수출용입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잘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게 자기네 가보, 국보예요. 뭐 뜻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모든 나라에서 이 중국 도자기를 사들여가지고, 심지어 포르투갈 같은 데는 이게 산토스 궁전입니다. 이 천장을 중국에서 수입한 청아백자를 다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이게 저예요. 약간 몇 년 전이라 좀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포르투갈의 그 프랑스 대사관 건물로 쓰이거든요. 다른 데는 지진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이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중국 도자기들이 신기했으면 이 천장을 다 저걸로 장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정무라의 글입니다. 똑같이. 주로 17세기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정무라에 등장해요. 저걸 왜 그렸을까? 혹시 로또에 당첨이 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집 바꾸시고 차 바꾸시고. 근데 이때 당시 중국이 청아백자가 유럽인들한테는 그 정도의 최고 보물입니다. 나 이 정도 살아. 뭐 그냥 식기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떡하니 여기저기 걸어두는 거예요. 집에다가 자기 뭐 귀족들 저택에다가.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수백 점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 도자기는 얼마나 많이 수출되는데 한 100만 점이 수출됩니다. 그러니 이 숫자로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런 접시만 갔을까? 이거 뭐하고 비슷하세요? 여기 천주교 신자 있어요? 이게 원래 관음보살이에요. 중국에 이 복건성에 가면 덕화요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관음보살이 동자를 안고 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저기 참배도 하고. 그런데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들이 여길 와가지고 이걸 보면 뭘 생각나겠어요? 이 중국인들이 드디어 회개를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뭐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문을 막 해요. 혹시 나중에 유럽에 성당 가시면 웬만한 성당은 이게 한두 점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음보살로 알고 파는 것이고 유럽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알고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백자 색깔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설탕 색깔이랑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희한한 거는 얼굴을 보면 누구 닮았습니까? 아마 그 신부들이 주문하면서 약간 좀 이야기를 했겠죠. 나 비슷한 사람으로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이 동자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이 복건성 밑에 짱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아주 희귀한 뭐 이런 문양들이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인기를 못 끌었는데 드디어 청나라 가면 소위 말해서 최고의 황제 강희, 옹정, 권룡 이 세 황제를 혹시 알고 싶으시면 각 황제마다 드라마가 있어요. 중국 드라마. 각각이 60편에서 10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편에 한 30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작심하고 한 일주일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황제들의 비빈과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암투도 있긴 하지만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와 정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가장 도자기가 발전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표현하지 못할 색깔이 없어요. 그림도, 그림 실력도 마찬가지고 컬러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걸룡제입니다. 특히 이 걸룡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양의 것을 그대로 본따서 막 제작을 시켜요. 이거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를 보면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시계 밥 주듯이. 그래서 그걸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돌아가요. 빙빙. 그래서 온갖 희귀한 걸 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요 노란 거. 요건 뭐겠습니까? 재료가? 선생님도 좋아하시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고라고 해서 우리는 이전에 왕조 때 유행하던 걸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 버리든가 엉망진창이 돼요. 조선시대에 와서 청자는, 고려 청자는 완전히 잊혀진 그릇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소위 복고 열풍이 있어가지고 청나라가 들었으면 명나라 때 그릇을 카피를 시킵니다. 명나라 때는 원나라 때 걸 똑같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궁궐에 전시를 시켜요.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래서 중국 가서 뭐 니네 왜 이렇게 가짜만 만들어? 그러면 우린 역사적인 전통이 옛날 걸 똑같이 만드는 게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수출이 되느냐. 이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방 하나가 다 중국 도자기로 쌓여 있어요. 가령 여기 문화의 전당에 한 2개 방 정도가 중국 도자기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막 전시를 해놔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중에 중간중간에 뭐가 껴있냐? 일본 게 껴있습니다. 일본도 이쪽으로 수출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18세기 가면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 자기들이 원하는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해주고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계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원하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이런 성경 이야기, 그리고 수입을 한 다음에 이제 18세기부터는 유럽도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오버글레이즈, 상체자기를 만드는, 상회자기를 만드니까 자기네가 수입하다가 그 다음에 색깔을 입혀서 또 한 번 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만큼 이제 기술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출하는 그릇들은 어디서 배에 실어서 가느냐? 지금의 광저우, 그러니까 심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홍콩, 심천,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쭉 가면 광저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배 선정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부 수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출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 일본에. 조선시대 때. 어디서? 외관에서. 외관 안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일본이랑 다시 수교를 하거든요. 국교를 재개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잡혀간 포로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마냥 외수처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교를 다시 재개를 해요. 그렇게 재개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도자기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다완입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요. 다기를 제일 먼저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부산의 외관 안에다가 도자기 가마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도공들도 데려오고 나중에 일본 애들한테도 그럼 니네 원하는 대로 니네 도공도 데리고 와 해서 이 외관 안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도공들이 같이 도자기를 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전 세계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데? 다 일본으로 갑니다. 왜? 우리는 그런 다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어? 우리는 다법이 틀려요. 그런 종류의 있다라는 사발에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 잎을 끓여서 요만한 거에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를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파견된 도공들이에요. 일본 도공.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흙은 양산이나 김해에서 갖고 오고 도공도 거기서 데려오고 일본 도공들이랑 같이 주문받은 걸 제작을 합니다. 어떤 걸? 이런 걸 만듭니다. 근데 저게 조선 백자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건 백자가 아닙니다. 개박 그릇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잘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잘 만든 게 아닌데 일본인들한테는 아주 특별하게 쓰입니다. 혹시 다완 자주 만져보신 적 있어요? 차를 드실 때 결국 이제 다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도 중요하지만 왜 중요할까? 이 그릇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 저게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자나 백자나 얇은 그릇은 다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뜨거워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두껍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딱 잡았을 때 무슨 촉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촉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이 청자처럼 매끈하면, 또 우리나라 청아백자처럼 매끈하면 촉감이 없어요. 울퉁불퉁해야 내 마디마디를 콕 찌르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굵은 모래 같은 걸 써가지고 저 겉을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그거를 딱 잡으면 좋은 다완일수록 오감을 찌릿찌릿하게 사람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차를 넣게 돼 있고 그걸 쫙 마시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에 닿는 부분은 좀 매끈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제 경험상 일본에 가서도 해보고 하니까 역시 이 손의 촉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도자기 사실 일이 있으면 여러 차례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릇은 이렇게 일부러 뭐 여길 파내고 뭐 이러는 거 안 합니다. 원래 조선은. 근데 일본은 그걸 아주 중시하는 나라라서 우리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1701년부터 5년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주문책이에요. 요거대로 만들어 줍니다. 일본의 돈가스집 가시면 그릇에다가 뭐 깨 같은 걸 이렇게 줄 텐데, 그럼 이거 갈아보셨어요? 그때 그릇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거칠게 돼 있어가지고 홈을 파서 갈면 뭐 깨든 뭐든 갈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걸 일본말로 스리바찌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저걸 많이 쓰니까 우리한테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1640년대쯤에는 전쟁 포로 때문에 그 주문을 받아줬는데, 아니 세월이 흐르니까 다 자기네 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내가 왜? 그래서 더 이상 영조 때부터는 외관에서 두 나라의 합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후반부터 그러니까 효종,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초기 요때만 크게 유행을 해요. 그 외관에서 제작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진왜란 때 벌어진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도공들이 우리는 납치돼 갔다 그러고 일본에 가면 납치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 뭐라고 쓰느냐? 자진해서 왔다. 그건 뭐 서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그럼 주로 어디로 데려갔을까? 큐슈 쪽으로 데려가서 그 중에 핵심 지역이 아리따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산평이라고 칭하는, 진짜 저분 이름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분이 백토광을 발견을 하는데 그 백토광을 가지고 후손끼리 소송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산평이라고 써 있어갖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공주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백자 흙도 발견하고 다양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리따뿐만이 아니고 구마모토가 됐든 가라스가 됐든 가고시마가 됐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되게 뭘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옹기 스타일, 도기 스타일의 그릇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백자에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가르쳐줬다. 우리 이제 되게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거의 똑같은 시기에 중국의 기술도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대부분의 그릇들이 우리 스타일이 아니고 다 중국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뭐 끝까지 뭐 얘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조선 도공들을 엄청나게 환대를 합니다. 오늘날에. 왜 그럴까? 자기네 지역별 도자기의 뿌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몇백 년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 일본 여기저기를 가보면 다 자기네 도조는 조선인이에요. 뭐 가고시마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핫산이라는 분도 그렇고 송가이.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수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수출을 담당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선적을 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네덜란드까지 와서 그 다음에 물건을 풀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뭘까?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해서, 왜냐면 인도에서 워낙 많은 걸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 조선은 수출을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출을 하면 한 번에 몇만 개씩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럴 만한 원료, 연료, 인력이 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걸 따라주질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1650년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만든 알록달록한 소위 상회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그걸 못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걸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조선하고 비슷한 기술은 뭐가 있어? 이거는 비슷해요. 도자기 가마 안에서 구울 때 이런 케이스 안에다 굽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갓발이라고 합니다. 그 갓발의 형태가 조선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선의 영향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은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대지마라는 섬에서 주로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떠납니다. 지금의 어디냐? 나가사키 혹시 아시죠? 카스테라로 유명한데.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다른 큰 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다시 또 후추니 뭐니 실어가서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 거쳐가지고 암스테르담까지 가게 돼 있어요.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관광차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기엔 너무 오래 걸리고요. 주로 어떤 그릇이냐? 중국의 경우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게 1795년 일본의 이치가와 가쿠잔, 오츠키 겐타쿠라는 사람이 자기네 회식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도자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칼라를 봤더니 다 총천연색이에요. 이미 일본은 18세기쯤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조 임금의 따님의 무덤을 발굴을 해봤더니 거기서 화장 용기가 나왔거든요. 화장품이 담겨져 있는. 근데 그 화장품 합이 일본 거예요. 아리따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전통은, 선생님 집에 요강 있으세요? 그게 요즘에 얼마나 비싼데.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시면 그 요강들의 대부분이 다 일본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너무 무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19세기 말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요강하고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거, 박공기입니다. 우리 박공기 엄청나게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요강 단지하고, 그리고 박공기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1650년 이후로 일본의 도자기는 드디어 조선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아주 독특한 그릇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나중에 근대화하기도 훨씬 더 이점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이마리 지역에 이제 이마리 악기가 있고, 요건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일본의 아리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다녀보시면 각 지역마다 도자기에 대해서 전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유럽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주 호화찬란한 오늘날의 일본의 기모노, 그래 일본의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독특한 일본식 디자인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시뻘건 걸 바탕으로 하는 각기몽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유럽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뭘 좋아했을까? 요 인형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돼요. 이 씨름은 우리나라 씨름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삿발을 잡고 하는 거. 지금은 저 사람들이 삿발을 안 잡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목 이렇게 뒤로 내밀고 입는 기모노. 근데 유럽인들이 여기에 엄청난 그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특히 누가 충격을 받을까? 18세기에 그 유명한 인상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고흐 그림에 등장을 해요. 그 19세기 이후에 이 근대화 과정에서 이 북학파라고 하는 영종조 시기에 여러 학자들이 조선의 백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중국처럼 우리는 왜 못 만드는 거야? 장인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마는 왜 이 모양이야? 막 이제 이런 글들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원을, 이건 완전 국영기업인데 반만 국영이고 반은 민영화를 시켰다가 나중에 완전히 회사로 바꿉니다. 민영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저렇게 국영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고 1910년에 번사 주식회사, 자기 회사라고는 했지만 일본하고 중국하고 시장에서 경쟁에서 다 밀립니다. 안타깝게. 사실은 요때 이후로 가면 1990년대 이후로 이게 말이 조선이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일본이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 백자는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뭐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민영화에서 반관 반민으로.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 그 분원장의 공소졸목이라는 문헌에 그 당시 백자의 가격들이 쫙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비싼 거. 여기서만 보면 청화백자 7척 반상기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비싼 게 투각이 더 비싸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 그 장인들이 이만큼 있으면 이 장인들을 사실상 그 공장장 혹은 사장에 해당하는 우두머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운영을 하지만 그 운영이 잘 안 돼요. 왜? 이미 일본은 은행 제도도 발달이 돼 있었고 또 기술도 우리보다 훨씬 발달이 돼 있으니까 저가 제품으로 그냥 시장을 쫙 점령을 해서 우리 조선 백자를 팔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자금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 돈을 꿔달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회사도 차렸지만 얼마 안 가서 망해요. 또 하나, 이미 일본은 도자기 학교를 세웁니다. 도공들을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우리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이런 장인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나라 망하기 1년 전에 세울까 말까 하다가 결국 못 세웁니다. 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 이미 18세기 무렵에 이런 그릇들을 만듭니다. 완전히 뭐 일본색이 짙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여기 말씀드리는 신화즈리는 그 유럽에서 유행하는 중국풍을 신화즈리라고 하고 거기와 쌍벽을 이루는 게 자포니즘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인들은 뭐 일본 거 하면은 뭐 몇백 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말 가면 유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만국박람회의 일본 도자기를 출품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끌려왔던 도공의 후예, 심수관이 사스마 야끼로 여기서 상을 휩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지만 어쨌든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얼마나 이 일본을 좋아했냐면 요거는 그 에드와르 카스트르의 그림인데 일본 가게, 기모노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의 그림인데 여기, 또 그 후의 그림인데 여기, 일본의 그 후지산 배경의 그림도 나오고, 저렇게 일본께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도자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없습니다. 크게 유행도 하고.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유럽으로부터 신기술을 도입합니다. 이미 유럽은 18세기 말부터 중국보다 도자기를 더 잘 만들어요. 뭐 물리, 화학 이런 실험 분석을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원료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가마를 만듭니다. 이걸 바탕으로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 전환을 도모를 하고, 그게 상당 부분 성공을 합니다. 그 뭐 근대화라는 말이 꼭 좋은가라고 하면은 약간 의문은 있지만, 기계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도안화도 하고,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도안을 하고 또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가마를 했다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고, 그럼 이런 그릇들을 어떻게 했는데 유럽,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조선에도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되게 이 비슷한 도자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금체 병풍들인데 우리하고는 취향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게 유럽에는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런 서양 기술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기술 혁신과 양산으로 사실은 한국,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중에 제일 처졌던 나라인데 19세기 가서는 제일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근대화에 가장 성공을 합니다. 심지어 조선 말기, 고종 때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다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리다케라고 혹시 일본 그릇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뒤늦게 그런 뭐 들어오기도 하고,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했던 우리나라 도자기예요. 근데 아까 일본 거랑 비교하면 그 유럽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조금 뭐 발전이 좀 더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식민지 시대 이후에 일본 도자기 공장, 그 다음에 일본 시험소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공장들이 생기고 일본 자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요. 집에 요거 없으세요? 저게 제 기억에 한 30년 전에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00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심 있으시면 지금 선생님들 생전에는 별로 빛을 볼 일이 없고요. 자제분들 때 괜찮습니다. 뭐 한 50배, 100배. 그래서 우리나라도 밀양도자기, 뭐 한국도자기, 행남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제 때 이후로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쓰고 있다. 그래도 여기는 많으신 편입니다. 그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도자기로 그릇을 해주고 싶다. 혹은 해줄 것이다. 있으세요? 이미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 과 안에 이제 여학생이 90%입니다. 시집 갈 때 우리나라 도자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여학생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릇은 우리 걸 또 안 써요. 그럼 너 어디 거 쓰냐? 유럽 도자기가 워낙 쌉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생님 뭐 이렇게 디자인도 좋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혼수용 도자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혼수용 도자기만 딱 보면 그 나라 이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디자인이나 다양성에서 그 옛날 유명했던 고려청자와 주선백자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사실 도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뭐 정치바람이 불긴 했는데 도자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 나라 만사가 엉망이 된다. 이미 정조 때 박제가라는 북학파 학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게는 살 수 없겠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있는 그릇들 다시 한번 보시고 나도 우리 그릇을 제대로 써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심만 하셔도 오늘 강의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